제가 지난 5월에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라는 비판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조국 전 장관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단국대 장영표 교수 가족입니다. 근데 이 장 교수도 그렇고 그 아들 장모 군도 정경심 교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 교수는 본인이 아는 선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것은 이 조양을 연구실에 데려다가 인턴 활동을 시키고, 그리고 논문이나 초록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지도를 하고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줬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언을 했고, 그리고 이 장군의 경우에는 장 교수의 아들 장군의 경우에는 본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장군이 지난해 법정에, 정경심 교수 법정에 출석을 했을 때는 시종 일관 부인하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인권 동아리 활동은 한 게 없다.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여한 것 외에는 무슨 다른 활동한 것이 없다. 기껏해야 공연 한번 내가 공연할 때 참여했던 것 이거밖에 모르겠고, 무슨 성금을 전달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인권 동아리 부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검찰 진술조서에는 조양하고 자기 2명밖에 없다. 그래서 무슨 직책 같은 것도 없다. 이랬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대체로 검찰 진술조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증언은 좀 사뭇 달랐어요. 이 장군이 왜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적혀있는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는 왜 그렇게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이 장군이 엊그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총 3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차 조사를 할 때 아침에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조사는 오후부터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1차 조사는 9월 4일이었고요. 2차 조사는 9월 5일이었습니다. 9월 4일에 조사를 받은 직후에 새벽 3시 35분까지 새벽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조사를 받고 나서 곧바로 자신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떼다가 검찰에 제출합니다. 그러고 9월 5일 오후 2시 15분부터 조사가 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장군의 생활기록부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뿐만이 아니고 서울대 농경제학부에서 논문을 썼다는 내용도, 논문을 완성했다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2차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10여일이 흐른 뒤에 9월 18일에 3차 조사를 받았는데 이날 출석한 거는 오전 9시 3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된 거는 오후 1시 5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죠. 이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 3차 조사 때 주로 조사받은 내용은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을 검사와 수차례 돌려보면서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이때 작성된 진술 조서를 보면 나는 조양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조양이 아니다. 조양 일리가 없다. 조양이 왔었으면 내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을 것인데 나는 어디 앉아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이 3시간 30분 동안 이 진술을 받기 위해서 뭔가의 대화가 있었을 것인데 그 대화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이때 이미 아버지인 장영표 교수와 어머니인 장 교수의 배우자도 7차례 또는 8차례 조사를 받은 뒤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또 조사를 하면서 사전 면담을 3시간 반 동안 가졌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장면. 이날 법정 증언 과정에서 확인된 건데요.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위협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검사가 잘못 진술하면,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라면서 위협 아닌 위협을 했다라고 장군이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위증죄라는 것은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서약을 하고 증언을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일종의 신분범 개념입니다. 검찰에서는 또는 경찰에서는 했던 얘기를 나중에 뒤집거나 번복하거나 또는 그것이 일부 거짓이라고 드러나더라도 증인 선서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 학생을 불러다 놓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면서 무슨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위증죄를 운운하면서 위협을 했던가. 더더군다나 이렇게 3차 조사까지 모두 마친 뒤에 3차 조사가 19년 9월 18일이었어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게 2020년 5월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검사나 수사관이 연락을 해오거나 또는 검찰에 출석하거나 뭔가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장군이 말하기를 그랬던 거는 같은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검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거나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조국 전 장관 공판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한 공판에서도 검사 출신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줄줄이 검사 방에 들렸다가 출석한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깜짝 놀라서 그래도 되는 거냐? 라고 묻고 그 다음 공판 때 오해 살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검사는 뭘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또 면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눴을까 하는 의문이 또 남습니다. 네 번째 장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장면은 장영표 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벌어진 일인데요. 장영표 교수도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장영표 교수와 그 부인 그리고 이 장군에 이르기까지 모두 10차례 또는 11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군은 말씀드린 것처럼 3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그 모친은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장영표 교수는 진술 조서가 남아있는 것, 검찰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5차례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장영표 교수가 작년 5월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한 얘기는 본인은 6차례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더더군다나 본인의 아내는 6번인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의 기억대로라면 장 교수는 6차례 조사를 받은 건데 검찰의 기록은 5차례만 남아있습니다. 아예 한 차례 조사 기록은 통째로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장군의 경우에는 3시간 반이 사라졌다.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뭔가 면담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걸 뭐 확답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장영표 교수의 경우에는 6차례 조사를 받고 그 중에 한 차례의 조사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이 가족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한 걸까? 어쨌든 조서는 작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면담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눈 걸까 도대체? 장영표 교수는 출국금지까지 당했었습니다. 근데 출국금지까지 시켜놓고 뭘 조사했을까요? 단순히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에 참여를 하고 받은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장 교수가 이 조양을 상대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고 또는 논문에 등재를 해준 것 이것만 그렇게 많이 조사를 받았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장면입니다. 장영표 교수의 법정 증인신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영표 교수는 그래도 본인이 꼭 해야 되는 얘기는 법정에서 한 분이에요. 검찰이 참고인 조사 또는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원하는 답변이 나오질 않으니까 반복적으로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신문을 하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변호사하고 밖에 좀 나갔다 오라고 했답니다. 변호사하고 나갔다 와라. 그래서 40분 동안 변호사하고 단둘이 면담을 했대요. 그 내용인즉슨 검찰이 요구하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 인턴을 위해서
여자 학부모한테 연락이 왔고 논문을 쓰게 해달라고 했다. 근데 그 학부모는 정경심 교수라고 생각했다. 정경심 교수였다. 뭐 이런 취지로 검찰은 답변을 요구했고 실제로 그렇게 조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장영표 교수가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근데 그런 답변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장 교수는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본인은 학부모라고 한 적이 없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나는 그것이 학교 관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여자라고 했더니 검사가 그러면 혹시 입시 디렉터냐? 근데 입시 디렉터는 남자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러면 정경심밖에 없네. 라면서 검사가 임의로 그렇게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논문을 요청받았다고 작성이 돼 있고. 그래서 장윤표 교수는 법정에 출석해서 나는 정경심 교수 그때까지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누군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논문 이야기는 내가 한 적이 없고 더더군다나 실제로 논문을 쓴 거는 그로부터 2년 뒤인데 무슨 결과물을 내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생각한 이유는 본인이 당연히 학교 관계자라고 생각했고 학생들 한 2명 보낼 테니까 인턴을 좀 받아주십시오 해서 그러면 공문을 보내라. 근데 공문을 보내라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학교 내부에 결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공식적인 인턴십을 하게 되면은 안전관리도 책임져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내 개인 프로그램으로 합시다. 내가 개인적으로 인턴 지도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한테 전화를 받은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차례 6차례 불러가면서 원하는 답변 안 나오면 나갔다 와. 변호사하고 나갔다 와. 변호사들은 빤하잖아요. 검사가 무슨 답변을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가서 40분 동안 변호사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냐라고 했더니 이것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가자. 이것 때문에 또 4시간 5시간씩 또 싸울 거냐. 변호사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답니다. 이게 검찰의 특수부 검찰의 조사 방식이다. 장윤표 교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변호인이 당시에 장윤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40분 동안 면담을 할 때 혹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거나 또는 구속될 수도 있다거나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냐? 장 교수와 노 코멘트. 부인하지 않아요. 장 교수의 이 진술 조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차 조사를 마친 뒤에 자필로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가족은 전 가족이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으니 이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협조했으니 우리 가족은 전적으로 협조했으니까 평가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가는데 검사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검사 쪽으로 가서 악수를 청합니다. 다들 본 적 없던 전례를 보기 힘들 장면에 다들 법정안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농담을 건네요. 그러고 나가는데 장 교수한테 변호인하고는 악수 안 합니까? 그랬더니 장 교수가 검사석 옆에 서서 변호인은 적입니다. 검사들 들으라는 듯이 이러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재판부는 더 했어요. 재판장은 더 했어요. 장 교수가 뭔가를 검찰이 작성한 진술 조서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 또는 이야기한 것이 왜곡돼서 작성이 돼 있으니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거나 또는 검사가 뭔가를 질문을 하는데 OX로만 답할 수는 없으니 뭔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려라 치면 재판부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증인이 피고 변호인입니까? 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또는 뭔가를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됐어요. 아니라는데 뭘. 이런 식으로 장 교수한테 적대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제가 이 엊그제 증인으로 출석했던 장군 그리고 아버지 장영표 교수 그리고 2차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던
그 장군의 어머니, 이 3명이 이 가족의 기억에 의하면 11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새벽 조사, 철야 조사도 받았고, 그리고 1차 조사 끝난 뒤에 장군은 본인의 1차 참고인 조사 받은 뒤에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나와서 아침에 가서 생활기록부 떼다가 검찰에게 제출하고 또 2차 조사 받고, 그리고 3차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서는 반나절 동안 3시간 반 동안 조서도 기록하지 않는 무슨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또다시 검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면담이나 대화나 뭔가를 나눈 것으로 적어도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 자, 이런 사례를 통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대법원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김학의 사건 관련한 판례기는 한데요. 그 판결문 중에 일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을 한 경우에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만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증인은 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돼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와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이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증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 교수라든지 장군의 진술은 과연 유효하겠는가?